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36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원가 관리 회계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그 다음에 유의해 주셔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관련된 기초 개념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출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요. 그 원가 관리 회계는 특히나 앞선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게 막 독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빠지시게 된다면 그 이후에 뭔가 온라인 강의로라도 이렇게 좀 복습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석 강의 좀 다 들어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가 관리 회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출석 잘하면서 강의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 거냐면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사실 예습 잘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잘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당연히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해지고 착한 어린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출석 잘하고 예습 복습 다 철저히 하면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또 회사원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나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원가 관리 회계 한 과목만 배우고 계시는 거 아니고 뭐 워낙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지킨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연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음 시간에 뭐 외울 건지 한번 좀 구경해보고 온다.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긴 좋은데 차라리 그거 할 시간 있으면은 배웠던 거 한 번 더 보는 식으로죠. 그래서 복습을 좀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복습 위주로 좀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복습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잔소리 하듯이 계속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복습 좀 계속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오실 때 뭐를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냐면 그 계산기가 아마 준비되신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계산기 하나 정도는 좀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우리 어차피 세무사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계산기하고 되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 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서 풀어보세요 라는 시간을 뭐 자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막 두드릴 만한 기회가 많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는 당연히 항상 옆에 꺼내 놓으셔야 돼요. 계산기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회계 공부하는 사람은 계산기하고 정말 친해져야 돼요. 저도 계산기를 지금 계속 갖고 다니고 있는데 요거 제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부터 썼던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도 다 똑같이 생긴 계산기 써요. 이 계산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요새는 뭐 디자인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예를 들면 회의실 안에 뭐 회계사들 한 너댓 명이서 같이 뭐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 계산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서로 이름을 써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섞여 있어도 그냥 손만 대보면 자기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남의 계산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왠지 뭔가 이상해. 손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그만큼 내 손이 계산기를 알 만큼 되게 많이 친해지셔야만 해요. 그래서 계산기 하나 정도는 좀 미리 준비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오실 때 노트 하나 정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노트 하나 정도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원가 관리 회계는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에 판때기가 좀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상 좀 한 문제 푸는데도 조금 이렇게 써야 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서 우리 교재에서 여백을 좀 활용한다. 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때로 이제 그 여백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노트를 하나 뭐 너무 좋은 건 필요 없고 뭐 얇은 거 하나, 싼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 하나 좀 준비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구경 한번 해볼게요. 무지하게 두껍잖아, 그렇죠? 네, 엄청나게 두껍고요. 저자를 보니까 구순서 이남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순서가 누구냐면 우리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교재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뭐를 배울 거길래 이렇게 책이 두꺼운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목차 잠깐만 좀 보세요. 자, 앞에서 몇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목차가 좀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내용들을 배울 것인가 한번 구경만 좀 해보자고요. 자, 오늘 이제 챕터 1 들어가겠죠. 챕터 1에서 원가 관리 회계 일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챕터 2의 원가의 흐름 요 얘기까지 아마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에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란 말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챕터 4에 보시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란 말이 적혀 있어요. 보니까 챕터 3에서부터 뭔가 좀 본격적인 원가 계산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개별 원가 계산, 뭐 활동기준 원가 계산 또 한번 넘겨보시면 챕터 5에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챕터 6에 보시면 또 종합원가 계산이 있어요. 챕터 7에 보시면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굳이 제가 제목들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뭔가 원가 계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수업을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혼란이 좀 생길 거냐면 그냥 그때그때 공부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배울 때 그거 자체는 잘 하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배우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판을 딱 봤을 때 그냥 나는 원가 관리 회계를 들으면서 배운 건 원가 계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종합원가 계산은 뭐 할 때 쓰는 거였더라? 결합원가 계산은 뭐 할 때 쓰는 거였더라? 이런 것들이 되게 혼동스럽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할 거냐면 그때그때 가르쳐 드리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회사길래 이러한 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넘겨보시면 또 무슨 뭐 변동원가 계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이고 다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원가 계산인데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회사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파트 2의 의사결정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관리회계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원가 관리 회계라는 제목 자체가 무슨 뭐 원가를 관리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원가 회계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관리 회계라는 과목하고 사실상 우리는 두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 관리 회계 합쳐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른다라는 말까지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파트 2 이후로부터는 관리 회계고요.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컨셉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는 거니까 시험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수험생들이 어떤 걸 더 어려워하시느냐 보면 관리 회계를 좀 더 어려워하세요. 관리 회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상 원가 관리 회계는요, 원가 회계는요, 좀 전에 봤던 무슨 원가 회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중요성의 경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 별로 뭐는 특별히 중요하고 뭐는 특별히 안 중요하니까 안 봐도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파트는 다 보셔야 돼. 물론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 꼽을 수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관리 회계는 좀 다릅니다. 관리 회계는 챕터별로 어떤 챕터는 맨날 나오는데요. 어떤 챕터는 거의 안 나오고 심지어 그냥 아예 버리는 게 나은 그런 챕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다 커버하려고 하시고요. 관리 회계는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파트 1에 원가의 흐름과 원가 계산이라는 얘기로 좀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4페이지에 원가 관리 회계 일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대체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 뭘 배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원가 관리 회계에서 뭘 좀 배울 거냐?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개강했고요. 재무회계는 수업 한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 이미 배우셨을 테니까 재무회계랑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를 배우고 계세요. 그렇죠? 아마 재무회계는 좀 친숙할 겁니다. 이미 1시간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원리도 좀 넓은 범주에서는 재무회계에다 넣기 때문에 회계원리에서 뭐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는 조금 친숙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슨 회계가 또 있는 거죠. 원가관리회계라는 거. 심지어 원가회계, 관리회계 두 과목이래. 그 중에서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배운다는 거. 우리 원가회계 먼저 배울 거고 나중에 관리회계 배우게 될 건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둘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일단 좀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재무회계 이거 왜 배우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재무회계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할 일은 딱 뭐가 있을 거냐면요.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죠. 그죠? 재무상태표 혹은 뭐 손익계산서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배우고 계시는 거고요. 걔네들을 왜 만드냐면 외부에다 공시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다가 공시합니다. 분명히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돈이 있을 거고요. 그 돈을 막 굴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났냐면 외부의 주주라든가 혹은 뭐 은행 같은 채권자들 걔네들한테 돈을 투자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오거나 해가지고 우리 회사 굴리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은행이나 우리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내 돈을 회사한테 꽂았어. 내 돈을 회사한테 꽂았는데 과연 쟤네들이 내 돈 가지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를 조금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성적표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고요.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 공시할 거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재무회계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외부 공시 목적으로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재무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보들은 누가 이용할 거냐? 이것은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이 보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이용자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나 혹은 채권자 이런 애들, 그렇죠? 주주나 채권자로 대표되는 외부 이용자들한테 공시를 해주기 위해서 재무제표에서 만드는 재무상태표 혹은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뭔가 일정한 공통적인 룰을 만들어 줘야만 그거에 맞게 공정한 게임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저 회사보다 좀 괜찮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거냐면 기준이 하나 필요할 건데요.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IFRS죠. 그렇죠? 그래서 IFRS라고 하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듀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 이제 저랑 원가회계 다 배운 다음에 관리회계를 배울 건데 관리회계에서는 도대체 뭔 짓을 할 거냐, 무슨 회계냐라는 얘기를 좀 해본다면 얘는 외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들한테 보여주자는 게 아닌 거야. 말 그대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정보들을 재무제표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 공시를 합니다. 근데 재무제표 뭐 다트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뭐 매출액 얼마, 뭐 매출원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 표 안에다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밀어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꼭 그런 양적인 측면 아니더라도 외부에다 보여주면 안 되는 좀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뭔가 관리가 필요할 건데 그 얘기해보자는 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공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내부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당연히 외부에다 공시 안 할 거니까요. 내부 관리의 이용자는 누가 있을 거냐면 내부의 이용자들, 내부 이용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회계 측면의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좀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외부 이용자는 대표적으로 주주나 채권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내부 이용자는 그럼 누가 있겠어요? 내부 이용자는 그냥 경영자인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사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만들라고 보여주는 거 보고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만드는 게 바로 관리회계에서의 역할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영자 보라고. 경영자. 사장님 보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에서의 보고서다라는 거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보여줄 보고서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나 보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사장님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장님이 돼보는 거고요. 우리 밑에 직원들이 보고서를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고서에 담겨있는 그 정보를 보고서요. 뭘 할 거냐? 내부적인 관리를 할 건데 그 내부적인 관리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부 관리를 한다는 게 과연 뭘 한다는 거냐?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의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사장님의 입장인 거예요. 직원의 입장이 아니고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이고 밑에 직원들이 막 이런저런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나한테 주면요. 사장님인 나는 뭘 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을 배운다.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뭐만 가르쳐 주냐면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야.
현대자동차에서 매출액 예를 들면 뭐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0원이라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에 비추어서 맞게 계산된 거냐, 그거에 대한 것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 만약에 매출액 그냥 100원이에요 이 말만 떨렁하면 사장님은 분명히 뭐라고 할 거냐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거냐? 사장님, 우리 매출액 100원 나왔는데요. 그 100원 중에서 뭐 얼마는 뭐 그랜저 팔아서 나왔고요. 뭐 얼마는 뭐 소나타 팔아서 나왔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혹은 뭐 얼마는 중국 시장에다 갖다 팔았고요. 얼마는 뭐 내수 시장에다가 얼마는 뭐 유럽에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런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워보자는 게 바로 관리회계예요. 그리고 그 작성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다가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잘 안 됐대. 망했대 완전히. 그런데 유럽에다가 팔고 있는 것들은 되게 잘 팔렸대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중국이 잘 안 돼? 그럼 그냥 접자. 이렇게 하는 사장님도 있겠지. 그죠? 다른 사장님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 시장 어떻게든 한번 키워봐야 되는데 그냥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도 좀 투자하고 좀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중국에다 좀 더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의 입장이 돼봐가지고 재무적으로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아시겠죠? 자, 성과평가는 뭐 말 그대로죠. 성과평가라는 건 그런 거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시장은 완전 죽쓰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되게 잘 되고 있대.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유럽 시장의 담당자한테는 뭔가 좀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좀 보내주고, 그죠? 근데 중국 시장의 담당자는 뭔가 이렇게 좀 질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성과평가 할 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도 그냥 의사결정해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성과평가는 뭐가 중요할 거냐면 뭔가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성과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면은 합리적이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하면은 되게 공정할 건지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보자는 게 바로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나중 얘기가 되겠지만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울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딱 2개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뭘 배울 거냐? 성과평가. 이렇게 2개 배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교재에서 원가회계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관리회계 들어가서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통제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과평가란 말하고 통제란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험 목적으로는 그냥 성과평가, 아니, 통제라는 말 나오면 그냥 성과평가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통제라는 말로 표현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나올 건데 성과평가라는 말은 그냥 통제라는 말이랑 거의 99% 비슷한 말이다 라고 그것까지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5페이지에 있어요. 25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가보시면 무슨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 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자, 목적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재무회계는 뭐래요? 외부에다가 보고를 해줄 목적이래. 그런데 관리회계는 뭐냐?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될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주주나 채권자 이런 애들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누구 보라고요? 내부 이용자, 그 경영자, 사장님 이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전달 수단 보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합해서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자, 관리회계에서는 뭘 배울 거냐? 우리 재무제표 형태로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요. 기업 내부적인 보고서를 만들면 된다 이런 거지. 사장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네 번째 얘기 한번 보시면요. 정보의 속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보가 재무회계는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인 정보만 넣어야 된대. 그런데 관리회계는 미래의 예측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차피 재무회계는 누구 보라고 한다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적표 보여주는 거라며. 외부한테 우리 요렇게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이미 발생해서 확실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예상대로 안 되면 그냥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정보는 안 넣을 겁니다. 하지만 관리회계에서는 우리 사장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사장님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예측적인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정보의 중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준거 기준에 보시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갭이라는 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KIFRS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재무회계는. 기준을 왜 만들어 놓는 거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니까 공정한 게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굳이 이걸 뭐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이면 삼성 지네들 알아서 만들면 되고요. 현대면은 현대 알아서 자기네들 사장님 취향대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공통적인 룰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기준서도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재무회계 교재는요. 다 뭐냐면 그냥 기업회계 기준서 다운받아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그림도 하나 집어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예제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보시는 재무회계 교재라고요.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다 뭐냐면 그냥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자, 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실무적으로도 단연간의 노하우에 의해서 뭐 이러이러하게 의사결정하니까 합리적으로 되더라. 뭐 이러이러하게 성과평가하니까 되게 공정하더라. 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놓은 거라든지 혹은 뭐 대학 교수님들이 뭔가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되게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잘 되더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업 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IFRS하고요. 관리회계에서 이제 저랑 같이 배울 이론 체계하고는요. 되게 공부하는 컨셉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나중에 배우면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되게 수학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느낌도 좀 다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세법도 그렇고요. 재무회계도 그렇고요. 기준서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혹은 법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라는 게 돼요. 개정이 된다는 건 뭐냐? 올해 시험 붙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올해 만약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 그러니까 뭐 다음 시험에서 올해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뭐 당연히 다 잘 되시겠지만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세법이 바뀌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어 있다고. 그럼 바뀐 걸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 회계사 공부를 할 때 회계사 시험도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저주받은 세대였던 게 뭐가 있을 거냐면 1차 시험 때는 그러니까 IFRS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IFRS 들어오고 물론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 실제로 들어오기보다 더 전부터 그 시험에서 내고 있었긴 하지만 근데 1차 시험은 옛날 기준대로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을 볼 때 되는데 2차 때는 갑자기 IFRS로 내겠대. 그래서 완전히 1차 때 봤던 거랑 2차 때 봤던 거랑 완전 다른 과목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개정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개정이 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봤었던 원가관리회계 교재나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원가관리회계 교재나 그냥 그 내용이 그 내용이요. 다 똑같다고. 개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공부하시기엔 조금 편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IFRS에서는요. 뭐가 있을 거냐면 용어가 뒤죽박죽 쓰면 안 돼요. 기준서에 있는 그 말만 써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야지 뭐 옛날 기준대로 대차 대조표 이렇게 부르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제는 기준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죠? 용어를 다 통일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론이거든요. 이론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어떤 교수님은 A라고 부르고요. 어떤 교수님은 B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출제위원으로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조금 어렵냐면 용어가 통일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같은 시험인데 뭐 작년에는 A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는 막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용어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이게 대학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번역해 놓은 걸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원어로는 똑같은데 번역하기를 어떤 교수님은 A라고 번역하고 다른 교수님은 또 B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 낼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는 다른 말들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어차피 같은 영어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막 되게 얼토당토 없이 다르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내용들은 좀 각자 한번 보시고요. 일단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두 개를 좀 비교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두 개 배울 거라며. 근데 관리회계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굳이 여기다 녹여본다라고 한다면 원가회계는 뭐 한 여기쯤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쯤에 원가회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재무회계한테도 도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한테도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가회계에서는 원가 계산하는 방법 배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원가를 계산해 놔야 재무회계에서 외부 공시하는 것 중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매출 밑에 매출 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계산할 때 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측면에서도 아까 전에 무슨 뭐 중국 시장에 몇 대 팔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매출액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매출액 얘기했으면 이제 원가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원가 이야기할 때 원가회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이론들로 우리는 재무회계와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의 원가 측면을 좀 커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기 사실 25페이지 아까 앞장에서요. 2번 제목이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냐면 원가회계의 목적이거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1번이 제품 원가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원가회계의 주요 목적이 될 거고요. 2번에 의사결정, 3번에 성과평가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 나와 있네. 그렇죠?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해서 관리회계 측면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원가회계의 목적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뭐 파란색 이름은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내용들 한번 잠깐만 보시면 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 밑에 보시면 뭐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뭐 전부 원가, 변동 원가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얘네들 아까 전에 우리 목차에서 봤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배울 거다 그런 거고요. 지금은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봤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원가 회계를 완전히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돌아와서 여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앞으로 뭐 이렇게 생긴 거 배우나 보다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2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이제 관련 기본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데 1번에 원가가 뭐냐 2번에 뭐 원가 대상이라는 게 뭐냐 3번에 뭐 원가 집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4번에 원가 행태라는 것도 있고 넘겨보시면 뭐 원가 동인, 뭐 조업도 관련 범위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지금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뒷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기 있는 내용들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뒤에 있는 5번에 있는 원가의 분류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분류 요 얘기에서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넘기고 가는 2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딜 보시냐면 28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원가의 분류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 원가 요소에 따른 분류라고 적혔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원가 회계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원가 회계 배울 건데 그러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어떤 물음을 좀 던져야 되냐면 도대체 원가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원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전문적으로 그냥 뭐 회계적으로 뭐 대답까지는 못하더라도 원가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거든요, 분명히. 원가가 뭔지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다고, 그죠? 원가라는 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원가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봤을 거냐면 뭔가 식당 같은 데를 가가지고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아, 도대체 이 집에서는 이 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해가지고 야, 아닙니다. 야.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뭐 얼마 들었다고 도대체 이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아먹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때 이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었다고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원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보자라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뭔가 영업을 하나 하는 거야. 뭔가 사업을 하나 한다고 쳐봐요.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새해잖아요. 2017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말에, 2016년 말에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와요.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201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자영업 업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베스트 3를 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결과를 좀 들어보니까요. 3등이 뭐였었냐면 3등이 호프집이었어요.
3등이 호프집이었고요. 2등이 뭐였냐면은 2등은 커피숍이더라고요. 2등은 커피숍이었고요. 1등은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1등 뭐게요? 어떻게 아세요? 1등은 치킨집이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자영업 1등은 치킨집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5년 결산할 때도 1등은 치킨집이라서 그때도 제가 강의는 치킨집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치킨집을 우리가 한다 칩시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니까. 치킨집을 한다 치면 치킨집에서의 원가, 쉽게 말하면 내가 치킨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치킨 만들려면 뭐뭐 필요한가? 이게 바로 치킨의 원가일 거 아니겠어요? 한번 나열해 보자는 거야. 뭐가 필요할지. 자, 치킨집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봅시다. 치킨을 만들려면 일단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뭐 있어야 돼요? 닭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닭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냥 뭐 생닭만 가지고 튀길 수는 없거든요. 뭔가 튀긴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기름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뭔가 양념치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양념이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넣어보자고요. 닭이나 기름, 양념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면 저는 닭을 튀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닭을 정말 잘 튀기는 종업원을 좀 고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을 좀 고용합시다. 종업원을 하나 고용할 거고요. 내킨 김에 종업원을 하나 더 고용하죠. 뭐 이렇게 종업원을 2명 고용을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너는 그냥 후라이드만 튀겨라 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할 거냐면 너는 그냥 양념치킨만 계속 튀겨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 사람들이 있고요. 재료가 있습니다.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이게 뭐 손으로 튀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기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길바닥에서 튀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건물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여기다 그냥 기계, 건물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우는 분들이거든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계, 건물 이렇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쟤네들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기계가 있으면 자, 기계나 건물이 있어. 근데 저게 내 거야. 빌려온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러면 회계적으로 무슨 비용 들어가요? 저거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죠. 내 거면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원리 들으신 분들은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로 감가상각한다라는 거 배웠을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들어갈 거야. 만약에 내 거 아니면요. 누구한테 빌려온 거야. 빌려왔으면 뭐 들어가요? 통인이 빌려왔으니까 뭐 임차료가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임차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냥 두뇌 자체를 회계적으로 확 돌려놔야 돼요. 회계적으로 돌려놓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계 필요하고 건물 필요하겠지 이러지 말고요. 아, 임차료가 들어가거나 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거나 뭐래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종업원이라고 써놨지만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뭐 적어보자면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전기세 내야 되죠. 수도세도 내야 되죠. 보험은 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보험료 한번 내야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라고 한다면 본사에다 수수료도 막 갖다 바쳐야 될 겁니다. 그죠? 별 것들을 다 우리는 갖고 있어야만 치킨 한 마리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치킨집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지. 만약 치킨집 사장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다가 뭐뭐 필요한지 좀 한번 써줘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칠판 세 바닥 다 채우고도 모자랄걸요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그죠? 하물며 동네 치킨집도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만들면서 뭐뭐가 필요한가요? 라는 거 한번 나열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강의실 면을 다 둘러도 모자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가라 함은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뭐뭐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원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나열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한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는 거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보자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카테고리를 한번 지워봅시다. 어떻게 묶으면 되겠어요? 일단 닭이랑 기름, 양념 얘네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재료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얘네들은 재료인데요. 재료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재료비 혹은 뭐 재료 원가라고 하시면 돼요. 자, 재료 원가라고 할 건데 제가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적어 넣을 거거든요. 요 말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얘네들은 앞에다가 직접이라고 하는 말을 좀 넣어줄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 종업원들한테는 내가 뭘 줘야 될 거냐면 인건비 줘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들은요,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노무비 이렇게 표현해요. 노무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는 제가 직접이라는 말을 좀 써 넣을게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자, 직접 노무원가 혹은 뭐 직접 노무비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기계 건물에서 나오는 뭐 감가상각비, 임차료 혹은 뭐 전기세, 보험료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항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목이 정말 끝도 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회사는 기계나 건물이 빌려온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생기겠어요? 임차료는 없겠지. 반대로 어떤 회사는 극단적으로 다 빌려왔고요. 내 거 한 개도 없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임차료만 잔뜩 나오고요. 감가상각비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는 수수료 안 내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뭐 보험을 안 들어놔서 뭐 그런 뭐 현실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따져본다면 보험료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결국 어떻게 결론 내릴 수가 있냐면 항목도 워낙에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특성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것들끼리 묶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한 몸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으로 보고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뭐 제조, 경비 이렇게 부를 건데 얘네들도 제가 두 글자를 좀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면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적인 원가다 이런 말을 좀 써보도록 할까요? 제조, 간접, 원가. 자,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 두 개는 직접이란 말이 적혀 있는데 얘는 간접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좀 다르네 라는 것 정도만 감을 잡아주시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할 거예요. 자, 앞으로는요. 여기에 적혀 있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런 말들 되게 자주 할 거거든요. 되게 자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길잖아. 그렇죠?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의 어떠한 효율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조금 줄여가지고 약자로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약자로 부를 건데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약자는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이 바닥에선 당연히 다 그렇게 써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세무사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주관식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은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약자들 실제 시험에서 주관식에도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계사 시험 2차 때 볼 때 그냥 제가 알려드린 약자로 그냥 다 썼어요. 그런데도 맞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은.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좀 그 권위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플레임으로 안 쓰면 좀 그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나중에 주관식 시험을 볼 때는 좀 플레임을 쓰세요.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우리가 효율성 있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쓰느라고 시간 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약자를 좀 이용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만 더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약자들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릴 건데 약자로 좀 공부를 하셔야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말이 너무 길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애들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외국인 하나 껴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걔네들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옆에 무슨 그 프린트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엑셀에다 이렇게 키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거 시키면 한국 애들은 되게 빨리 해요. 그냥 딱 옆에 있는 숫자 딱 보고 그냥 탁탁 적어. 근데 외국 애들은 예를 들면 뭐 8, 9, 뭐 5, 뭐 4, 3, 뭐 1,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한국 애들은 딱 보고 8, 9, 5, 4, 3, 1 하고서 딱딱 적어. 근데 이게 외국 애들은요, 기억해야 될 음가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뭐라고 읽을 거냐면 8, 9, 5, 4, 3, 1 이렇게 읽어야 되다 보니까 기억해야 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을 못해. 그래서 한번 보고 키고, 한번 보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놓는 게 되게 공부할 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플레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약자로 부를 겁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직접이니까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재료원가는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터리얼 코스트 앞글자를 따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DM 이렇게 부를 거예요. DM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말 그대로 직접이니까 다이렉트고요. 노무원가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이버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앞글자를 따서 DL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DM, DL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제조 간접원가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에 O자랑 H를 따서 OH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DM, DL, OH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앞으로 누군가 원가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나는 DM과 DL과 OH가 있어.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그냥 이 바닥에서 원가회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은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약자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 원가역의 강의 들으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하도 많이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외워주시는 것이지 이걸 뭐 어디다 써놓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에서 외운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말 나온 김에 용어 몇 개만 더 정리합시다. 여기에 있는 DMDR, OH 세 가지 있잖아요. 세 놈을 싹 다 더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세 개의 합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줄 겁니다. 자, 우리는 올해 발생한 원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작년 건 작년에 알아서 했을 거고요. 내년 건 내년에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올해 발생하는 원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올해를 회계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불러요. 그죠? 단기에 발생한, 이거 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단기에 공장에서 발생한 총 원가인 거야.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그렇죠? 그냥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죠. 자, 용어 정리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얘네 둘을 묶어서 또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렇게. 즉 DM하고 DL,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아까 전에도 우리 치킨집을 하려면 뭐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셨을 건데 누구나 닭이나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종업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한다고요. 그죠? 다만 여기에 있는 OH들은 회사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네는 필수적이고 얘네들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DM과 DL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은 기본 원가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기본 원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서 팔 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DM과 DL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영어로는 프라임 코스트인데요. 프라임 코스트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기본 원가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초 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 원가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요. 기본 원가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두 말 다 좀 알아둡시다. 근데 뭐 솔직히 기초나 기본이나 그죠? 그래서 기초랑 기본이 완전 다르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재무회계랑은 달리 또 세법과도 달리 그냥 기준서에 있는 말 그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땐 기초라고 했다가 어떨 땐 기본이라고 했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 요렇게 둘이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DL하고요. OH하고 쟤네 둘을 묶어가지고 또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요. DL하고 OH 두 개 묶은 거잖아. 뭘 뺐냐면 DM만 뺐어요. 자, 공장을 진짜 치킨집을 진짜로 가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DM 닭이잖아. 닭은 가만히 있었어요. 닭이 지가 치킨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거든. 닭이 막 내가 치킨이 될 거야 하고서 지 털 뽑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닭을 누가 치킨으로 만들었냐면 얘가 오는 거야 갑자기. 종업원이 오더니 지 털을 막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계가 오더니 자기를 막 치킨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DM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DM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DL과 OH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형태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공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가공 원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가공 원가. 가공 원가. 같은 말로요. 이건 영어로 컨버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컨버전한다, 변환시킨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시험에서 되게 자주 씁니다. 전환 원가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가공한다, 전환한다, 둘 다 뭔가 형태를 바꾼다 라는 뜻인 거니까 DL과 OH가 DM의 형태를 바꿔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제가 기본 원가 해놓고 기초 원가라고도 알려드리고 가공 원가 해놓고 전환 원가라고도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말들은 시험에서도 다 한 번씩 나왔던 말들이니까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하셨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기본 원가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하고 둘이 더해버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DL이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DL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한다고 해서 얘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게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세무사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거에서 틀린 문장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DL이 두 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겠지. 그렇죠? 우리 좀 쉬었다 할 건데요. 잠깐 그 말 문제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할 건데 광고라고까지 하니까 좀 거창하네.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요새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집이 워낙에 멀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너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많아갖고 그동안은 그냥 뭐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다녔었는데 작년부터 그냥 누군가 제 친구가 이제 그 팟캐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길래 뭐 몇 개 들어봤더니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혹시 회계 관련된 건 없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뭐 원가 관리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원가 관리 관련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원가 관리라고 하는 게 뭐 팟캐스트로 만들 만한 거리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칠판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 만들지 못하는데 최소한 아까처럼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골라보는 거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 좀 정리하기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객관식 시험 보기 전에 좀 정리하시라고 이런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원가 관리 회계고요. 막상 쓰려니까 왜 이렇게 제목이 유치하지? 원가 관리 회계 말문제 뽀개기 써놓으니까 되게 유치하네. 자, 말문제 뽀개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목이고요. 사실 검색하려면 원가라는 말만 쓰거나 아니면 제 이름 그냥 최경민 쓰면 될 텐데 접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게 그 어플을 깔아야 돼요. 팟빵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팟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깔으시면 거기에서 뭐 이런 뭐 원가만 쳐도 될 거야. 아마 이런 것들 검색어로 넣어보시면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2회차 정도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뭐 아직은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나중에 진도 좀 나가고 나면 진도 체크 목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 와가지고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시죠.